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잠시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9월이 되고 가을이 바로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빠르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4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확진자들 숫자는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전 2년에 비해 한층 더 상황이 매니지할 만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과연 언제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질지에 대한 우려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한 번씩 식당에 갔다가 껑충 뛰어오른 음식 가격에 여전히 고개만 흔들 뿐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소셜미디어로는 다양하게 곳곳에 여행을 떠난 친구들 사진이 오를 때면 한없이 부럽기도 하면서 그만큼 상황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올해를 기해서 많은 힘든 것도 물러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의 토픽은 매트리스 문제, 역이민, 전기자동차가 가야 할 길, 최악의 대통령, 그리고 비행기 내 좌석입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바네사 구티에레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네사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생후 5개월 된 아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을 보고 놀랐고요. 또 9살 된 딸이 그녀의 천식이 악화되는 경험으로 놀랐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점점 증상이 강해지고 온몸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 리서치를 한 결과 그 이유를 침대 매트리스라고 본 것입니다. 현재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매트리스 회사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매트리스를 만들어낸 회사는 마침 한국 회사로 이름이 Zenus Incorpor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재에 타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이 파이버글라스를 사용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염과 호흡기관에 연관되는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적 차원의 치명적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파이버글라스가 들어간 매트리스 연관 소송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온라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그중에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이 이때 기회를 잡고 엄청나게 이익을 챙긴 곳이 여러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레귤레이션이 한층 더딘 현실로서 침대 매트리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 또 매트리스에 붙이는 적절한 레이블링 요구 조건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서 결국은 많은 소비자들만 혼동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네사 씨는 본인이 구입한 매트리스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홈 인슐레이션이나 이 보트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파이버글라스가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버글라스, 플라스틱과 글라스가 합쳐져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것은 눈, 코, 목구멍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매트리스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이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 오랫동안 가구 생산업계에 불에 저항하는 종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이유로 케미컬들 중에 TCEP 또는 TDCPP 같은 것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지난 1990년 말에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인간의 몸에 해롭다고 나왔고 이것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죠.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불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구에 사용되던 것도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이 금지 가구 리스트에 매트리스도 아예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매트리스 회사들은 그 대신 파이버글라스 이용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서류들 중에 보면 이 목적으로 파이버글라스 대신 그래도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하면서 추가로 $5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더 저렴한 파이버글라스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연관된 연구가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트리스 4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안에서 파이버글라스가 발견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너스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유명한 브랜드 네임이죠. 그레코 제품이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매트리스 안에 들어있는 파이버글라스 중 1%가 그 안쪽 사켓 레이어 안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옆에 레이어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 입, 목구멍에 영향을 주는 위험도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매트리스 레이블링 요구 조건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버글라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표기도 보기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붙어있는 레벨이 눈에 띄는 것은 멀쩡히 케미컬 프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회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야 하는 조건은 없다고 반대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지너스사는 미국에는 자회사가 위치가 북가주의 트레이스에 있고요. 또 디스트리뷰션 창구는 샌 리엔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티에레즈 씨와 지너스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소송을 접수했는데 일단 판사는 진행 이전에 클래스 스테이터스를 먼저 승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송이 피해 액수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법정의 문제의 지너스 매트리스가 결함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미국 내에서 더 이상 판매를 막아달라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회사 측에서는 매트리스 제작에 화재에 저항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늘 이 분야 산업에 해오던 스탠다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자 안전도 커미션에 위험하지 않다고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부착된 레이블에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커버는 어떤 경우도 벗기지 말라는 경고가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너스 매트리스는 가격대는 비교적 중간 정도 됩니다. 적게는 $100에서 킹사이즈는 $900까지 나가는데 앞에 말한 구티에레즈 씨는 구입한 매트리스는 침대 제품을 비교하고 리뷰하는 이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30 Pure US가 인정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정한 것은 매트리스 폼만 커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제품 안전도를 알리는 커미션에서는 이런 물질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트리스 커버는 그대로 두고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네사 씨는 이런 것을 몰랐고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Do not remove cover 레이블이 붙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눈에도 잘 띄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네사 씨는 본인은 사실 커버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아마존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써올린 리뷰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명이 커버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파이버글라스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크리스탈 모양의 파이브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느끼고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많은 이유를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안에 많은 것을 검사해 보니까 파이버글라스가 이미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1100 스퀘어 풋대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 벤틸레이션을 타고 번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많은 옷과 물건들을 스토리지에 옮기고 왔습니다. 아마존에서 $400를 주고 구입한 매트리스가 이럭저럭 비용을 다 합치면 $20,000 이상 지출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불평에 이 매트리스 회사는 $1,000 배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말 독일의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줄리 씨는 몰려드는 이메일로 놀랐습니다. 보통 독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복수 국적 취득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300개가 넘는 문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49년 동안 지속되던 Roe vs. Wade가 뒤집어지고 일주일 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낙태라는 어보션은 12주 전에 하는 것은 의무적인 카운슬링만 거치면 허용이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산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미국 연방 대부분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수많은 미국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웹사이트를 달구었죠. 그러면서 복수 국적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는데 독일의 앤세스터, 선조가 있거나 이런 많은 미국인들이 복수 국적, 듀얼 시티즌십을 추구하고 이 중에도 공교롭게 많은 숫자가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민하면은 우리도 모두 이민자들로서 이민 오는 과정, 이 거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이전에 동쪽의 뉴욕 앨리스 아일랜드를 거친 유럽인들로부터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정착한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는 다릅니다. 낙태의 이슈는 미국을 송두리째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고요. 수많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다른 국적 취득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미국인들,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으로 가겠다고 역이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심하게 갈라져 있는 현 미국 상황을 떠나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모국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실제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급한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비자 없이 옮겨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죠. 일종의 백업 플랜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0년 당시 10살이었던 칼레제로는 태어난 시실리를 떠나 펜실베니아주의 노리스타운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름도 찰스로 바꾸고 이제는 칼로제로 씨의 후손들이 이태리 복수 국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아틀란타에 사는 22살의 사진작가 헬렌 컬보 씨는 이태리 법을 조사하면서 이태리 시민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면 복수 국적을 쉽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태리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국적 취득에 있어서는 쉬운 곳 중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태리 후손이라는 서류만 갖춘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주와 이태리에 오피스를 갖추고 Italian American Citizenship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31살의 페이지는 지난번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 그곳은 집에서 불과 30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총기 난사가 현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서요. 외할머니 쪽 슬로바키아 태생인데 현재 조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국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27살의 가브리엘 스토너 씨는 지난 텍사스 우발디 총기 난사 이후 아일랜드의 복수 국적 취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미국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이 본인에게도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하고요. 옮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낙태하고 내 자유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개인적인 것에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도 재심사된다는 소식에 너무 많은 것이 극단적인 차원까지 왔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이 점점 싫어진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인데요. 본인의 어머니가 1970년대에 떠나 미국으로 온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아일랜드 여권 소지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일랜드에 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EU 국가들에 정착할 가능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경우 가브리엘 씨 같이 유로피안 유니언, EU 국가들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여러 개 EU 국가들은 아예 이것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권한을 보호해 드립니다. 낙태, 결혼이나 당신의 권리를 빼앗아 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EU 시민권자들은 어디서든 살 권리가 있고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나라에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위에 여러 국가가 존재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으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요. 결국 이런 것은 미국 내 유럽 백그라운드를 가진 백인들에게 더 해당되는 현실이라 현재 모든 것이 더 어려운 유색 인종에게는 먼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셈이죠. 28살의 앤토니 디 그라소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연방 대부분의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이태리의 복수 국적을 신청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본인이 원할 때 가정을 꾸리고 싶고 건강보험 부담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거기다 현재 미국은 정치적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모습 멀리하고 싶다고 앤토니는 말합니다. 과연 인간을 봤을 때 일단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일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상황을 떠나버리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현재 지구상에 미국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문제가 없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영향을 입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여파를 입지 않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투쟁은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앞에 말한 헬렌 씨도 이태리 건강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요. 가브리엘 씨도 현재 유로피언 유니언 주택 문제는 미국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앤토니 역시 이태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최근에 수상도 바뀐 것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곳의 정치 판도는 문제가 다분하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가뭄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현 상황에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 마음먹은 거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 미국 상황으로 100여 년이 지난 많은 이민자 후손들이 반대 방향 역이민의 복수국적 주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위에 다니다 보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길거리에서 눈에 많이 띄죠. 그런데 이제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 그래도 비교적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새 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초창기에 구입한 사람들, 이제 서서히 대대적인 메인테넌스가 필요할 때가 돼가죠. 파트를 바꾼다든지 그 중에 특히 배터리를 새 걸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쉐비 볼트 배터리를 바꾸는데 이 손에 받아든 이 빌의 액수가 놀랍습니다. 이 자동차는 100%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플로리다주 딜러인 라저 딘 쉐벌레 딜러에서 나온 빌입니다. 이 자동차는 7만 마일이 조금 넘은 자동차인데 배터리를 바꾸고 청구서가 무려 26,853달러입니다. 이 안에는 1,712달러 68센트의 텍스에다가 1,200달러 레이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17년형 중고 자동차 가격을 이 켈리 블루북에 봤더니 자동차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였습니다. 정말 앞으로 아주 많은 전기 자동차들이 배터리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 다가올 텐데 이렇게 배터리 새 것으로 바꾸는데 자동차 가격보다 높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전기자동차 배터리 바꾸는 거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복잡한 내부에 배터리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지 차이가 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3,400달러에서 많게는 34,000달러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배터리 상태에 달려 있겠지만 모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교환하는데 각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새 차를 구입할 정도까지 들지도 모른다고 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연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까지 타고 새 차를 타야 하는가 하고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뒤돌아보아도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세계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2010년 초만 해도 전기 자동차 하면 그때는 여전히 생소했고요. 친환경주의 차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차원의 66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는데요. 이 숫자는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SUV, 트럭, 크로스오버 등 다양하게 선보일 전망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영구히 자리 잡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야말로 전기 자동차가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전기 자동차가 다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계 아마도 최근에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이라는 단어가 가장 귀에 자주 들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전기차가 전기 자동차만은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있고 플러그인 타입 하이브리드 있고 또 뉴 에너지 비클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전기 자동차를 진정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대표적인 자동차는 2000년 초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요새같이 가솔린 가격이 높았고 환경적인 이슈 등이 크게 두각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바로 1997년 런칭한 토요타 프리우스죠. 그리고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름도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스타트업 회사인 테슬라가 런칭되죠. 그런데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때 전기 자동차를 탄다는 것이 아주 쿨하다는 데 집중시켰습니다. 가격대도 높고 친환경주의라는 것도 강조했죠. 그러면서 $100,000가 넘어가는 테슬라 모델 S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면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현재 가장 앞서가는 전기 자동차는 물론 배터리만으로 가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배터리 전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있고 포르쉐 테이칸, 니산 리프 이런 것들이 몇 개 이름이죠. 전기 배터리에만 의존하는 이유로 이 하이브리드 종류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한층 더 크고 무거운 배터리 팩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무게는 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 자체가 없어서 이 전체 무게는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낮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단점이 있다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거리를 가는가 하는 레인지라 그러죠.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레인지가 길어지고 상당수 모델이 300마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의 가격도 부담인 것이 현실이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가솔린 자동차보다 약 45%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가격이 높을 수밖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경비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면서 한 곳에서는 2027년에 가서는 전기 자동차 생산 비용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조금 낮아질 것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인데 실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은 가솔린 자동차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또 자동차 전체 수명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린하우스 영향에 있어서는 전기 자동차가 더 낫다고 EPA는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다하고 난 뒤 그 배터리 처분 과정에 또다시 환경 여파를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계 전체는 전기 자동차에서 쓰고 남은 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할지 확고한 계획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10여 년 정도 뒤에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 앞에 말한 배터리 바꾸는 비용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고 전기 자동차를 $10,000에 구입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새 배터리로 바꿔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000라면 이 상황이라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연방법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는 배터리 팩에 8년이나 10만 마일을 개런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솔린 자동차가 8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야 하는 것 격이나 마찬가지라 이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확고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합니다. 배터리를 새로 바꿔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배터리가 빠르게 그 수명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8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니산 리프는 매년 레인지가 9%씩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는 완전히 쓸모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저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임에는 분명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의 발전과 기술이 따라줘야만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둘러싼 기술, 가격, 그리고 수명이 다하고 난 후 처분 이슈 등 앞으로 많은 변화도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번 LA 타임즈의 시니어 에디터 중 한 명인 니콜러스 골드버그 씨가 쓴 내용 소개합니다. 미국 최악의 대통령 이야기인데 참 흥미롭습니다. 20년 전에 그때 당시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 타이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데요. UN 앞에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주장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고 9.11 테러의 연관 등 수많은 것에 휩싸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라크전엔 그렇게 주장하던 무기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고요. 4,500명이 넘는 미군과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군인이 사망을 하는 것을 초래했고 이러는 과정에 8천억 달러라는 미국 재정을 없앴습니다. 골드버그 씨가 하루는 책방 앞을 지나가는데 책 타이틀이 어떻게 부시 정부는 미국을 이라크로 가게 만들었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많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케어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부시 정부 시절 기억나시는지요? 당시 모든 사람들 최악의 대통령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2006년 5월 롤링스톤 커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고요. 희한한 표정을 짓는 모습의 헤드라인은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하고 질문형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것을 최대 이용하면서 부시 가정 전체를 최악의 정치 패밀리로 몰고 갔습니다. 쿠바의 한쪽 구안타나모 베이에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갇혀있던 아프가니스탄 죄수들로 전 세계 비난이 쏟아지게 만들었고요. 결국 불필요했던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미국의 입장 아주 난처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의 제임스 뷰캐넌은 프랭클린 피어스, 리처드 닉슨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나오는데 놀랍게도 페인팅도 아주 잘 그리고요. 디너 테이블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셸 오바마 여사와도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인기도는 백악관을 떠날 때 33%에서 현재는 61%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백악관 최악으로 떠날 당시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그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큰 비율이 놀랍게도 민주당과 인디펜던트 사람들이라 더 놀랍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2009년 11%에서 현재는 54%로 큽니다. 물론 공화당의 그의 지지도는 백악관을 떠날 당시 75%에서 2015년 88%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백악관을 떠나고 어프로벌 레이팅이 증가하는 것 드문 일은 아닙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도 51%에서 64%로 올랐고요. 오바마 대통령 역시 59에서 66%로 올랐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간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나타내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역적, 인종적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나 성소수자 멸시 등 이런 것은 절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버지니아주 샬럿스빌 참사 당시도 인종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시 대통령의 어프로벌 레이팅이 높아졌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다소 아물기 마련인데, 이런 차원으로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망할 당시에는 더 인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재임 시절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부시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골드버거 씨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거 씨 개인에게는 트럼프가 단연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거 씨가 말하는 것은 트럼프는 단순히 최악의 대통령을 넘어서 정책이나 방향이 국가의 리더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잘못된 성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솔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2번이나 탄핵당한 선동자, 무책임하고 부패된 사람이라고 불렀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부와 본인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선거 패배를 끝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 이런 것만 보아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미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트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많은 실수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미국과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았고 개인적인 야망을 앞세우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두 경우의 명백한 차이는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재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시절 수많은 공화당이 취했던 입장에 공포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명한 판단력과 트럼프 같지 않은 원래 애초 공화당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미래를 구상하는데 공화당 차원에 위험하고 불안정스럽기 짝이 없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컨트롤하는 데서 벗어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대선에 나와 파워에 목말라 있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만약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미국의 전 세계 입지나 평화, 안전이 모두 희생될 것이라는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지 W. 부시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웃으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면서 미국에 아주 특이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것에 반대 의견 아리클을 찾으면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보통 이코노미석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 좌석이 있고 간혹 퍼스트 클래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비즈니스 좌석이 점점 더 럭셔리해지면서요. 면적도 더 넓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한층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디자인되어서 잠을 침대처럼 평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게 해주고요. 점점 퍼스트 클래스에 가까워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비즈니스 클래스 중에 문까지 달린 미니 스윗도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10년 전쯤 젯블루에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델타 항공사나 ANA,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차이나 이스턴 등 10여 개 항공사가 갖추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유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이고 두 번째는 항공기 디자이너들이 부르는 브러쉬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승객이나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앉아있는 사람 어깨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이 이것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은 모든 불편함을 없애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니 스윗에 이름대로 미니라는 단어처럼 정말 좁은 공간이기는 합니다.
문이 차지하기 위해서 1인치, 2인치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본인이 움직이는 공간을 약간 더 희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17인치 안팎인 조그만 이코노미 좌석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가 아니고 중형인 보잉 767이나 787 혹은 에어버스 A330, 330NEO 같은 데서는 더욱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공사는 왜 이런 문을 만들기로 결정했을까요? 더욱이 중형 비행기 안에도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그 이유는 단연코 승객들이 한층 더 프라이버시를 원하고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에미레이트스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까지 럭셔리와 프라이빗한 것은 완전 새로운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프라이빗한 쉘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이 앉았을 때 서로 다른 사람 눈높이를 가려주는 것이죠. 거기다 통로 쪽에 문이 생기면서 이런 홀로 격리된 기분, 통로에서 차단된 기분을 더 상승시키죠. 특히 이런 것은 누워서 잠잘 때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이 있다는 것, 단거리는 별 의미가 적지만 이 장거리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에서는 승객 프라이버시와 편안함,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공계 전문가가 내다보는 견해로서는 문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무게도 더 나가고 좌석의 복잡함도 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수익성에서는 큰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승객 입장에서 문을 닫고 열 수 있다는 것, 이 My Space,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대부분의 항공사들 문 설치와 프라이버시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공사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문이 등장한 지 몇 년 되었는데 항공사들의 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외는 있지만 절반 이상 항공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문을 딜리버리 하는가에 집중하고 또 문을 굳이 달지 않고도 프라이버시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또 무게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이런 차원의 길게 늘어진 자석으로 고정되는 롤러 블라인드나 문처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를 더 높일 수 있는 이 에어 프랑스 같은데 에어 프랑스의 퍼스트 클래스에 사용되는 커튼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계는 이거 문을 두고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복잡함과 인증받고 이것을 통과되는데 갖추어야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이유도 되고요. 문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 노선에 하늘을 나르면서 더블 베드에서 잠잘 수 있는 초호화 퍼스트 클래스 좌석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해진 면적에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를 높일 수 있는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디자인합니다. 상공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어진 면적과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적의 상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퍼스트 클래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좋은 예로 jetblue 항공사의 미니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최근에 장거리 롱홀 노선에 있는 것인데 앞에 말한 대로 문도 달려 있고요. 코너에 위치한 이유로 그 안에 들어가면 돌아가는 소파까지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침대로 바꾸면 잠자는 면적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침대 사이즈가 더 넓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모니터 사이즈도 한층 더 키웠고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추가 의자 또 일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생산업계,
디자인 파트너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항공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테이블을 갖출 것이고 또 추가의 파워 서킷을 갖추고 충전 장치를 더 많이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리저와 여행객에 맞추려면 음식에 초점을 더 주고 비즈니스 테이블 공간보다는 오히려 더 로맨틱한 음식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불빛도 한층 낮추고 꽃이나 전자 촛불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족 단위 패밀리 오리엔티드 방식에서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추가의 화려한 색상 또 아이들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가의 공간에 전통적인 비행기 안 시설에다가 다양한 새로운 것들이 합쳐지면서 단순한 비행기 좌석이 다양한 공간으로 승객들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공사인지 예전에 나르는 궁전이라는 광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궁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비행기 내 최고의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좌석 배치들이 점점 더 기발한 창의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비행기 안에서 문까지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한국 가는 노선처럼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반드시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도 예전에 비교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문을 닫고 어떤 경우는 아파트먼트라고 부르면서 완전한 혼자만의 생활 공간같이 펴는 기내 좌석이 있다니 입이 다 벌어집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